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얼어붙은 모습이 공식 관측됐습니다. 평년보단 30일, 관측 이래로는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기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일환 기자, 올해 첫 한강 결빙이 관측이 됐죠? 네, 영하권 추위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한강이 꽁꽁 얼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올겨울 들어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는데요. 제 뒤쪽으로도 얼음으로 덮인 한강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두 번째와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지점이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입춘 한파가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결빙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기록이라고요? 네, 올해는 평년보다 30일 늦었고 1964년 2월 1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늦은 결빙을 기록했습니다. 절기상 봄을 알리는 입춘이 벌써 지났지만 지난 닷새 동안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한파가 이어졌고요. 여기에 칼바람까지 더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았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한강공원에도 해가 지면서 공기가 더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한강공원 찾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추워서 지금 한 며칠째 강아지 산책을 못 하고 있다가 한강도 다 얼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눈도 다 안 녹아가지고 이제 강아지 그만 놀고. 너무 추운데 그래도 좀 걷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고 빨리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사람들이랑 더 많이 걷고 싶네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추울까요? 네, 내일까지는 이런 강한 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점차 날이 풀리겠고 모레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음 주 중반에는 한 차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바다에서 대형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타고 있던 14명 가운데 8명을 구조했고 4명이 숨졌습니다. 남은 6명을 해경이 찾고 있지만 수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주열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로 해경 구조선이 출동합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구명 뗏목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선원을 함정 위로 끌어올립니다. 올라! 화면 구조! 오늘 새벽 1시 41분쯤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바다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배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어제 낮 부산에서 출발한 135톤급 대형 저인망 어선입니다. 신고 2시간 만에 구명 뗏목이 발견됐습니다. 5명이 타고 있었지만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한국인 선장은 끝내 숨졌습니다. 또 바다 위에서 발견된 3명 등 지금까지 한국인 선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후 3시 54분엔 가라앉은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안에 실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선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구조된 외국인 선원 4명은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구조 선원은 경찰 조사에서 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배가 갑자기 왼쪽 편으로 해서 기울어가지고 전복됐다. 그래서 뛰어내렸고. 해경은 실종 선원 6명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에 나선 해경 단정이 전복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아 수색이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달려온 유가족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실종자 가족들은 마음을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수색 범위를 넓히고 조명탄을 쏘며 밤에도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헌재는 내일 국회 추천에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의 권한쟁의 심판을 이어갑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이미 국회 안에서 합의가 있었다는 근거로 헌재에 제출한 공문을 입수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의 이름을 모두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청문위원을 선임하겠다고 도장까지 찍어서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제목은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청문위원 선임 통보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등 3명의 재판관 후보자를 검증할 청문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니 조치해달라며 명단도 적었습니다. 정점식, 곽규택, 김대식 의원 등 5명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의원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민주당도 같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문 절차에 따라 청문위원 7명을 선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들 공문을 받은 국회의장은 같은 날 청문위원을 선임하며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국회가 공석인 3자리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놓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기입니다. 공문이 오간 다음 날인 12일 권성동 의원이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중요 판결을 앞두고 야당의 일방적 추천이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2명의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이 공문들이 여야 합의가 무리 없이 진행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정 서류란 입장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재판관 추천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1명, 야당 2명에 대해 사실상 동의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합의와 별개로 재판관 선출안은 국회의장이 제출하게 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이 변호인들은 선임도 안 된 채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접촉하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한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2사람을 접견하려 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에서 2사람의 명시적 반대 표시에도 미선임 접견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사령관들이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변호인으로 조력해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분들은 변호인들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구속된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과도 각각 4차례, 2차례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도 찾아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접견 교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불가침 권리라며 아직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령관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거나 말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번 주 헌재에는 또 많은 증인들이 나오고 또 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다루게 돼서 탄핵 심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당장 내일은 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잖아요. 변론이 재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네. 원래 지난 3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헌재가 양측 입장을 더 들어보기로 하면서 내일 다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공문, 그러니까 국회 측이 헌재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네, 헌재에 제출된 공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건데요. 네.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제출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 청문회에 참석할 청문위원 명단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당에서 1명, 야당에서 2명,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했었고 네. 후속 절차인 청문회까지 착착 합의를 통해서 진행됐다는 걸 이 공문을 통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게 국회 측의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측은 사실상의 여야 합의가 있었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에서 추천과 선출 절차가 이루어져 왔다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여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하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탄핵 심판이라는 중요 재판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냐는 이유도 있었죠. 네. 다만 국회 측은 여야 합의라는 쟁점과는 별개로 후보자 선출 제안은 국회의장이 할 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다음 주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2차례 예정이 돼 있죠? 네, 11일과 13일 각각 7차, 8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이고요. 8차 변론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도 있는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그 지시에 대해 또 한번 양측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어제 서울과 대구 등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재를 파괴시키자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부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목소리를 극우로 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강훈 씨는 헌법재판소를 공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좌파 재판관들은 빨리 꺼져라 말이야. 반드시 헌법재판소는 해체시켜야 되는 것이다. 다른 참석자들도 헌재를 파괴하자고 선동합니다. 헌재는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헌재는 기각 전문 조작 집단인가? 헌재를 국민 여러분들이 파괴해 주십시오. 이들이 판결을 오판을 한다면 우리는 혁명으로 싹 쓸어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는 발언도 나옵니다. 운영은 안 돼. 운영배를 밟아. 밟아. 이비선을 밟아.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도 가세했습니다. 탄핵 심판 인용한다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역적이 될 것입니다. 제2의 의사 오적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집회 참가자들을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며 거들었습니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의 비판의 목소리를 막을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극우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을 찾아가 반중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인 개입설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멸공! 등지 처참해도 분이 안 풀립니다. 멸공! 중국 대사관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 내정 문제를 무리하게 연계 말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현역 의원은 물론 광역지자체장까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는데 오늘은 당협위원장들이 인권위 앞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내일은 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접견하러 서울구치소를 찾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인권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보장을 외쳤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 인권을 윤 대통령 등 계엄 관련 피고인들에게도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내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관련 인권위 전체 회의에 앞서 여론전을 펼치기 위해 모인 겁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이 주최했는데 120명의 당협위원장 중 80명이 속해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공작으로 비상계엄령이 내란으로 바뀌었다며 이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한테 소위 말해서 손 타고 오염돼서 이렇게 증언들이 오락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 당이나 국민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바로 특검의 대상이. 어제 대구 탄핵 반대 집회에도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했는데 이철우 경북지사는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공산주의를 물려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우리 땅입니다.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게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내일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당대표를 했던 김기현 의원과 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 의원 등 친윤계 의원 5명이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민주당 내 비이재명계에서는 친명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친명계를 겨냥한 쓴소리가 이어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내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비이재명계로 통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민주당 내 친명계를 거듭 비판했습니다.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건지 안타깝다고 쓴 겁니다. 비명계 인사들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고 있다고 썼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날선 발언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말로만 하지 말고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비명계로 통하는 박용진 전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친문, 친명으로 나뉘어 싸울 때냐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친문계를 향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인사 실패를 인정하라고 했고 친명계를 향해선 독한 말로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회복과 성장을 주제로 민생과 경제에 초점을 맞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를 맞게 된 중국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보복 조치를 시작합니다. 대화에 나설 거란 전망과 달리 두 나라가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중국이 예고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4일 오전 0시를 기해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10%를 더한 지 엿새 만입니다. 앞서 중국은 미국산 원유와 농기계 등에는 10%,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는 15%의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와 제재, 텅스텐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등 다른 보복 조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贸易战、关税战没有赢家，施压威胁对中国行不通。 당초 중국이 일부 품목만을 보복 대상으로 삼았고 일주일 가까이 여유를 둬 협상에 좀 더 중점을 뒀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협상의 문이 열려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中方不会主动挑起贸易争端，愿通过对话协商来解决问题。 하지만 조만간 이뤄질 듯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대화는 여전히 소식이 없습니다. 홍콩 SCMP는 기업 경영자 마인드를 가진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시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 정리가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 경험이 있는 중국이 더는 트럼프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취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양국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당분간은 물러섬 없는 관세 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똑같은 관세를 매기는 상호 관세를 며칠 안에 시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어서 우리한테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직후 상호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But probably reciprocal tariffs where a country pays so much or charges us so much and we do the same. So very reciprocal. 상호 관세는 현지 시간 10일 또는 11일쯤 시행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엔 통상 3%대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선 그만큼 더 관세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It affects everybody. Reciprocal. Yeah. 다만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이미 98% 이상 관세가 철폐된 상태입니다. 상호 관세를 부과할 여지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무역 적자 규모를 문제 삼아 FTA 재협상이나 각종 규제 철폐 등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9번째로 많은 대미 무역 흑자를 낸 나라입니다. 관세 전쟁을 둘러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긴장 조성을 트럼프식 협상 전술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모든 나라에 10% 이상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공언한 만큼 한국에 청구서를 내미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에 이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추가 관세까지 부과하고 여기에 보편 관세 10%까지 매긴다면 한국의 수출 규모는 지난해 대비 1.9% 줄어들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연일 대화하자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밝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삼갔는데 앞으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의식한 거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7주년을 맞아 어제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반도 분쟁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미일-한 3자 군사동맹 체제와 아시아판 나토의 형성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격돌 구도를 만드는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어 핵무력 고도화라는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핵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핵무력을 더욱 고도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대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데 대해 핵무력 강화 방침으로 응수한 겁니다. 앞서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도 우리의 핵은 그 누구의 인정을 받거나 몇 푼 돈으로 맞바꾸기 위한 흥정물은 아니라면서 비핵화가 협상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있어 발언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미일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엔 강경하게 대응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엔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보입니다. 향후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일단 협상력을 키워놓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로 항공사들이 보조 배터리 휴대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크기지만 불이 한 번 붙으면 열 폭주가 일어나면서 소화기 없이는 진화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민광 기자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 저희가 이렇게 작고 가벼운 배터리부터 용량이 크고 무거운 배터리까지 다양한 종류를 모아왔는데요. 만약 이 배터리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꺼야 하는지 저희가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안전통제하에 배터리를 과충전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배터리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며 연기가 피어납니다. 불꽃이 튀기더니 펑 소리와 함께 폭발합니다. 주변에 소화기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 직접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배터리에 불길이 한번 붙기 시작하면 불이 좀처럼 꺼지지가 않습니다. 용량이 작은 배터리도 폭발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불이 한번 붙으면 끌 방법이 없습니다. 전원에서 분리된 보조 배터리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 등 외부 충격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오래된 배터리는 사용 중 갑작스레 터지기도 합니다. 배터리는 한번 불꽃이 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온도가 치솟으며 연쇄적으로 폭발이 이어집니다. 이른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진화가 무척 어렵습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가연물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쉽게 진화가 어려운 게 맞습니다. 소화기 없을 시에는 주변에 있는 소화수, 물을 사용해가지고 소화 진화를 가능하고 그게 없다면 대피 얘기를 해서 119 신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비행기 안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경우
승객이 직접 들고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지만 지난달 28일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가 선반에 놓여있던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돼 안전 규정을 강화한 겁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어제 낮 12시쯤 중국 쓰촨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산의 절반 가까이가 깎여 내려가면서 30명 넘게 실종되고 2명이 구조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마을 주민 200여 명을 대피시키고 1,000명가량의 구조대원을 동원해서 수습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름 자체가 곧 장르인 영화계의 거장 봉준호 감독님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기생충 이후에 6년 만인가요? 5년? 5년 만에 네. 신작 미키 17로 돌아오셨습니다. 얼른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관객으로서. 네, 한국에서 또 전 세계 3월 7일 개봉인데 네. 한국이 조금 또 일찍 개봉을 합니다. 2월 말에. 그래서 저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죠. 네. 미키 17 예고편이 나오긴 했는데 어떤 작품인지 좀 감독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미키 17 이제 제목을 놓고 보면 미키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네. 그 로버트 패틴슨이 연기한 주인공 이름인데 되게 좀 가여운 청년이에요. 불쌍한 청년이고 왜 그러냐면 되게 극한 직업을 갖고 있어요. 죽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마다 새롭게 다시 프린트가 돼요. 휴먼 프린트, 인간이 출력되는 그 자체로 보면 그 자체로 이미 좀 우스꽝스럽고 슬픈 일인데 그게 계속 재출력되면서 계속 그 직업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키의 이제 미키는 주인공 이름이라면 뒤에 있는 17은 그 죽은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번째 미키. 그런 영화입니다. 네, 18 미키도 나오는 거죠? 네, 사실상 그래서 주인공 로버트 패틴슨이 1인 2역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미키 17, 미키 18 둘 다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가장 감독님 작품 가운데 가장 인간적인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하신 거예요. 심지어 사랑 얘기도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영화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러브 스토리가 나오나요? 네, 상당히 있어요. 아마 안 믿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약간 이게 미키의 성장 영화 같기도 하거든요. 스태프들끼리는 뭐 이거 되게 발냄새 나는 SF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향취가 물씬 나는 되게 인간적인 SF고 서로가 허술하고 서로가 흠결도 있지만 또 그런 걸 서로 이해도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보면은 뭐 우리가 완벽하거나 뭐 히어로여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이 우주 영웅서사인 것처럼 뭔가 거창해 보일 수도 있는 SF 영화에서 그런 사람들의 허술한 속내가 나오게 되면 더 재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한심할 수 있는지를 틈틈이 담으셨다고 했는데 그런 한심한 모습들은 감독님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좀 찾으시는 걸까요? 내 스스로의 모습이 반영돼 있기도 할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제가 식탐이 많은데 의사분은 이제 경고를 하시죠.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지 마라. 정말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라. 그래서 정말 그걸 실천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뭐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거나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음식이 한 30가지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을 매일 먹는 거죠.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게 어리석은 건데 근데 왠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불안하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단계 땡긴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지? 봤어요, 제가. 주변에 그래서 사탕이랑 초콜릿 이런 거 두고 드신다고. 혹시 이번 작품 찍으실 때 유독 많이 먹게 된 고민했던 장면이나 이런 순간이 있을까요? 가장 예민해지고 어렵고 또 신경 쓰였던 거는 두 미키가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미키 17, 18이 사실상 1인 2역이라고 했잖아요. 예고편에도 그런 장면이 있고 그래서 한 화면에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테크닉들이 영화적 테크닉들이 동원되는 것이고 또 그게 되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되게 그것 때문에 예민해지고
공도 많이 들였고 배우 입장에서도 아마 더 그랬을 거예요. 그 두 가지 다른 미키, 서로 다른 미키를 표현해내야 됐으니까 배우 입장에서는 또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네. 그리고 항상 그 작품에는 어울리지 않는 게 한 화면에 있는 거를 좀 좋아한다고 감독님이 하셨는데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좀 이번 작품에서 곳곳에 볼 수 있을까요?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저스럽다고 해야 될까? 네. 제 영화스러운 것들이 막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어서 뭐 미국 영화 찍으면서도 저런 짓을 또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느끼시게 될 것 같아요. 작품 구상하실 때 영감을 좀 어떻게 얻으시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제 성격이 이렇게 산만해요, 되게. 온전히 상황에 집중 못하고 다른 이상한 거로 신경의 가지가 뻗쳐가고 딴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창작에는 오히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곁가지로 빠졌을 때 네. 이상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혹시 뉴스에서도 영감을 얻으실 때가 있을까요? 그럼요. 네,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아이디어나 영감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기생충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영화 속에 아예 뉴스 장면을 넣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러죠. 그 뉴스를 보면은 이 현실이 영화보다 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그 어떤 SF 영화보다도 초현실적인 일이 터진 거죠, 사실은. 예, 저도 사실 저희 세대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가 이제 1979년, 80년이었거든요.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던 그 시기. 그때 이제 기억이 아련하지만 이제 계엄령에 관한 기억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예. 근데 이제 그 후로 40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제 생애에서 그걸 다시 한번 맞닥뜨릴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고 되게 황당하면서 어이없으면서 충격적이었는데 미키 17에 같이 일했던 이제 해외 배우들이나 같이 일했던 프로듀서나 그런 분들도 되게 당황스러웠는지 저한테 뭐 이렇게 괜찮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냐, 뭐 문자나 이메일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황당하죠. 뭐 BTS, 블랙핑크, 뭐 로제 아파트가 이번 주는 메디아 이런 얘기하다 갑자기 맞아요. 계엄령이 나오니까 이건 너무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죠. 예. 맞아요. 그때 그 뉴스 화면 자체가 그냥 영화의 한 장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으니까. 최근에 뭐 시빌워라는 미국 영화도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죠. 혹시 감독님께서도 시대극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실까요? 그럼요. 역사의 어느 한 순간을 다룬 영화나 또 실존 인물 다룬 영화도 해보고 싶고 아직 명확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욕심은 또 있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하셨던 말씀 중에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내가 첫 번째 관객이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만들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감독님이 마음에 든다고 평가하실 때 그 기준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새로운 거. 그리고 다른 창작자에 의해서 반복될 수 없는 거.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것 같아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 입장에서는 되게 기쁜데 제 스스로도 그렇죠. 저 혼자 생각할 때도. 이번 미키 17도 만족스러운 작품이었어요. 네, 한번 뭐 보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준호의 세계를 곁에서 꾸준히 볼 수 있다는 게 관객으로서 참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